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딩글의 정석 2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번 영상에 보니까 댓글에 숙면 여대생이다 이런 게 있던데 이번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졸지 말고 꼭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험할 때 사용하는 실험 도구들을 몇 개 챙겨왔습니다. 소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실험할 때는 안전보호구 착용이 필수죠. 라텍스 장갑입니다. 이건 바이펫이라는 도구예요. 여기에 표시된 눈금만큼 정확하게 액체를 들 수 있어요. 더 작은 바이펫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더 적은 양의 액체를 들 수 있어요. 이건 주사기예요. 전문 용어로는 시린지라고 합니다. 주사기에는 바늘이 필요하죠. 바늘은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발콘 튜브라고 하는 용기예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물질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열에 약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바이알이라고 하는 용기예요. 발콘 튜브처럼 물질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인데 이거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질도 담을 수 있습니다. 진짜 유리 맞죠? 이 종이는 시약지라고 하는 종이에요.
시약을 덜 때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표면이 미끌미끌해서 시약이 잘 달라붙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실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실험하는 사람이죠. 실험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밥이 필요하죠. 밤새서 실험할 때 가장 자주 먹었던 야식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컵라면이에요. PPL아닙니다. 제가 촬영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시 기간이죠. 고3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 학생분들 중에서도 특히 화공과 입학이나 복수 전공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의 기원과 발전 과정,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은 한마디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화학 제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옛날 18세기 이전부터 꾸준히 생산되었던 비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이 비누를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큰 통에다가 원료를 담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저어가면서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통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회분식 공정이라고 하는데, 통마다 사람이 붙어서 원료를 투입하고 열심히 젓다가 다 되면 꺼내고 통 씻고 다시 원료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손에 너무 많이 닿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품질이 들쭉날쭉했어요. 이 통에서 내가 만든 비누랑 저 통에서 친구가 만든 비누가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판매량이 적고 가격이 아주 비쌌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비누는 생필품이잖아요. 내가 품질 좋은 비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만 있으면 사실 팔리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결국 품질 좋은 비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 비누를 보급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주 충만한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8세기 중반쯤 들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여러가지 기관과장치가 개발이 되면서 분야를 불문하고 기계와 또 자동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제품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곧 균일한 품질과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비누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그림이 산업혁명 시기의 비누 공장 모습입니다. 어때요? 예전에 막통에서 비누 만들던 모습과 비교하면 확실히 뭔가 복잡해 보이는 기계 장치들과 파이프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죠. 이렇게 자동화된 공정을 바탕으로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연속식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투입구에다가 원료만 딱 투입하면 알아서 파이프라인 타고 이동해서 기계가 착착 가공하고 포장해서 제품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듯하죠. 그럼 통해서 비누를 만들던 기존의 회분식 공정과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화된 연속식 공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 기계 장치와 파이프가 비누 같은 화학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회분식 공정과 연속식 공정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 회분식 공정은 많은 기의 원료를 투입하고 보통 교반하고 가열하면서
원료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데요. 이게 한번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원료를 투입하기까지 준비가 좀 필요해요. 일단 생산된 제품을 통 바깥으로 꺼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통 안에 남아있는 용매나 부산물, 찌꺼기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야 이제 새 원료를 투입하고 다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자, 반면에 연속식 공정은 이런 관 형태의 반응기에 원료를 투입하면 원료가 관을 따라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제품으로 가공이 되는 공정이에요. 관 안쪽에 원료를 투입하는 족족, 반대쪽에서 제품이 계속 끊김없이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생산이 되는 건데, 딱 봐도 회분식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죠. 물론 이런 연속식 공정은 반응기의 구조나 생산 조건이 회분식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뭐 이런 단점쯤은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분식 공정 대신 연속식 공정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을 통한 유체 수송에 필요한 정밀한 기계 장치나 동력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갖춰지게 되는 산업혁명쯤에서 연속식 공정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세기 후반 무렵에 마침 석유가 가지고 있는 이 화학 원료로서의 엄청난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석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한데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분별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석유는 화학물질이니까 일단 화학자를 불러다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석유 분리 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성분별로 끓는 점이 다르니까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 정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를 분별 증류라고 하는데, 화학 쪽에서는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분별 증류하면 되겠네 했더니 이게 문제가 처리해야 되는 석유의 양이 화학자들이 화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땅만 잘 파면 수천 리터씩 쏟아져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 증류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화학자들이 우린 그런 거 못합니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다른 사람 찾아봐야죠. 여러분, 이런 장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기계공학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자를 찾아가서 분별 증류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장치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분별 증류가 뭐예요? 라고 했겠죠. 기계공학에서는 화학을 다루지 않거든요. 결국 대량 처리를 위한 이 장치 측면에서 화학의 부족함과 화학적 처리를 위한 지식 측면에서 기계공학의 부족함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이렇게 화학공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과의 전공 과목을 보면 화학과에서 가져온 이 유기화학이나 물리화학 같은 화학 관련 교과목들과 기계과에서 가져온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같은 물리 관련 교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다른 과에서 가져온 과목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화학공학과만의 시그니처 과목도 있습니다. 화학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반응기의 종류와 작동 원리, 또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반응공학이라는 과목과 화학공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의 특징과 이러한 장치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 제품 생산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위 조작이라는 과목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과목은 결국 효율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공학이라는 명칭이 주는 느낌에 비해서 전공 공부에서 화학 말고 물리나 수학이 짜지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전공 과정이 대략 완성된 건 19세기 말인데요. 1888년에 최초의 4년제 화학공학과가 미국 MIT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150년쯤 된 건데, 여기 왼쪽 사진은 MIT 화공과 건물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891년에 배출된 첫 화학공학 학사 7명의 졸업사진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화학이나 기계공학에 비하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편은 또 아니거든요. 화학 물질이나 기계는 기원전에도 우리가 사용했으니까요. 그런데 화학 공정에 어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상 한 생산 라인당 한 번에 한 대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동차가 비싼 이유입니다. 반면에 샴푸는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샴푸 공장을 직접 가본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큰 파이프를 통해서 반응기에 공급된 이 샴푸 원료들을 섞고 가열하고 반응시켜서 샴푸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샴푸를 또 파이프 따라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병에다가 착착 담아주기만 하면 샴푸 완성이죠. 결국 한 번의 공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샴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샴푸는 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자동차가 샴푸보다 복잡하니까 더 비싼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자동차 부품 개수가 나사까지 다 합쳐서 대충 2,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품 개수로 따질 거면 샴푸는 분자가 부품인데요. 나사가 아무리 많아봤자 분자 개수랑 비교가 되겠어요. 결국 샴푸가 싼 건 샴푸를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화학 공정이 개발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으면 자동차가 뿅 하고 생긴다는 건데 이러면 진짜 자동차가 샴푸만큼 저렴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됐든 샴푸가 됐든 이런 제조업의 본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고 그만큼 제품 가격도 낮춰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는 제조업이라면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화학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화학공학이 여러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화공 분야 근본 산업이죠.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분야는 물론이고요. 반도체, 에너지, 생명, 의학 분야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화공과 이름이 그냥 화공과가 아니라 화공생명공학과 이런 식인 거고요. 그럼 언뜻 보면 이 화공이랑은 딱히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서 화학공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인데요. 반도체랑 화학공학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세하고 복잡한 전자 소자를 기계적으로 구조 만들고 전설 깔고 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CPU 하나 만드는데 이런 반도체 소자가 보통 100억 개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초에 100개씩 조립한다고 쳐도 CPU 하나 만드는데 1억 초가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1억 초면 대충 3만 시간, 1000일이 넘는 시간이에요. 1000일에 CPU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사가 될까요? 어림도 없죠. 결국 현대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전자 소자를 기계적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화학 공정이다. 실리콘 기판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부터 시작해서 소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를 깔고 패턴을 만들고 이런 패턴에 맞춰서 기판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 마지막으로 기판 위에 전선이나 전극, 저항 같은 회로 부품을 형성하는 증착 공정까지 모두 화학적인 처리와 반응에 기반하는 화학 공정의 일종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만 개의 소자를 한 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설계하는 건 전자공학이지만 만드는 건 화학공학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에너지인데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전기화학 장치 또는 반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를 설계하는데 화학이나 화학공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제작에 있어서도 흑연 전극이나 고분자 분리막, 전해질 같은 이 화학 물질들의 가공이나 배합이 제품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 산업의 경우에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제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정이 화학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수소 생산이나 탄소 저감, 해수 담수화 같은 전기화학적인 원리와 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화학공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정인데요. 이런 생체 의약품은 기존의 감기약 같은 합성 의약품과는 다르게 DNA나 단백질, 심지어는 세포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나 치매 같은 여러가지 난치병의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생명체에서 추출이나 합성이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산이 어려워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살짝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약효에 대량 생산이 용이한 약제를 개발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런 바이오로직의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시밀러가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이오시밀러 공장 사진을 보면 큰 반응기에 파이프가 막 연결되어 있는 게 딱 화학 공장처럼 생겼죠. 그만큼 이 의학 분야가 화공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요즘 화공과가 대부분 그냥 화공과가 아니라 화공생명공학이나 화학생물공학 이런 식으로 학과 이름에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또 분야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설비 엔지니어 같은 기술직의 화공과를 많이 채용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기술이나 소재, 공정개발 직무에서 화공과를 많이 뽑아요. 셀트리온 같은 의학회사에서는 연구개발 쪽은 약학이나 생물학 전공자를 많이 뽑지만 약제 생산이나 배양 공정 같은 공정 관련 직무에는 화학공학이나 생물공학 같은 공대생을 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화학공학과에서는 이런 화학공학의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먼저 소재 생산이나 에너지 전환, 또 소비와 관련된 화학 공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제어공학 분야, 반도체, 나노, 연성 소재 같은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신소재 공학 분야, 전기화학이나 신재생에너지, 또 이산화탄소나 산업 폐기물 같은 이 유해 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소재나 공정을 연구하는 에너지 환경 공학 분야, 화장품이나 세정제 같은 생활용품 관련 소재나 공정을 연구하는 계면 공학 분야, 마지막으로 생체 소재나 바이오 센서, 단백질 공학 같은 의료 소재나 제약 관련 공정을 연구하는 의공학 분야까지 첨단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사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학공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첨단 산업에서 화학공학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또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